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진선미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토론회에 출연진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 주최자이시기도 한 정의당의 서기호 국회의원님은 긴급 기자회견 때문에 조금 늦으신다고 하시고요. 다음은 오늘 공동으로 발제를 맡아주신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토론자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귀한 자리 와주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기훈 뉴스타파의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지주이시죠.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의 정치 현실을 오늘 이 자리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고 성완종 리스트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완구 국무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긴급 의총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아마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정치적 현황이기 때문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과 진지한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제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 이광철 변호사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좀 넉넉하게 드려서 한 20분까지 최대한 이렇게 하고요. 또 토론 시간은 한 10분 정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광철입니다. 예, 좀 오붓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완구는 이완구고 원세훈은 원세훈이니까 네. 지금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세훈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있죠. 그리고 얼마 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주심 대법관이 이제 민희령 대법관으로 이렇게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특별히 뭐 이분이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자유선진당 의원하셨던 박선영 전 의원님의 남편이시라는 거고 또 법원에 계시면서 민사판례 연구에 소속이셨다고 해서 보수적인 것 아닌가 하는 것 이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법리만 놓고 판단을 하신다면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정치적으로도 우리 헌정사의 근간을 흔들었던 사건이고 또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제 발제문에도 담았습니다만은 전문법칙에 있어서 증거 능력을 또 인정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논점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올바른 판결이 나오게끔 저희들이 지적하고 감시하고 이런 활동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개요라든지 공소사실 요지, 그다음에 재판의 경과 이런 부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원세훈이 지금 현재 구속 중인데 지난 3월 16일 날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에. 제가 재판 실무를 하면서 대법원에서 보석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뭘 함의할까? 그 함의가 뭘까? 저는 이것이 원세훈의 대법원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 구속사건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판결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불구속사건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경우에 불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는 1년 넘게도 시간을 끌고 그래 왔었죠. 근데 이제 구속사건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4개월 또 구속기간 갱신을 하면 아마 6개월 내에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원세훈 쪽이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해서 조금 거칠게 말씀을 드리자면 너네 이 재판하는 거 부담스럽지 않냐. 불구속으로 풀어주고 나중에 좀 천천히 정치 상황 봐서 판단해 보라. 라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과연 대법원이 이런 보석 신청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도 향후에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담당 재판부의 어떤 그런 의지라든지 심중에 대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발제문 3쪽의 1심, 2심 판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대개 판결문을 보면 본안에 관한 판단과 증거에 관한 판단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고 본안에 관한 판단을 보면 국정원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양형에 관한 판단들이 있었죠. 가장 큰 차이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판단 자체가 1심과 2심이 달랐다는 거고 양형에 있어서는 원세훈을 법정 구속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증거에 대한 판단에서는 다른 세부적인 차이점들이 많습니다만은 국정원 직원인 김기동의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던 파일 2개, 425 진원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거냐에 있어서 판단을 좀 달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다소 조금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전문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법관이 면전에서 직접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불이익을 받는 피고인으로부터 탄핵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 진술이라든지 전문 서류는 그걸 작성했거나 원래 진술을 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이거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변호인 측으로부터 피고인 측으로부터 반드시 비판적 검토를 거쳐야만 증거 능력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전문 증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 예를 들면 지금 성완종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경향신문하고 이 기자회견 했던 것들도 사람이 되게 죽기 전에 한 말은 굉장히 신빙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또 법리적으로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인께서 남기신 그런 진술들이 나중에 지금 거명되고 계시는 분들의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원진술자는 돌아가시고 없는 상황에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25 진원 파일도 원진술자, 원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그것도 국정원 직원들일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그런데 1심은 그래서 이런 전문 법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서 증거 능력을 부인했던 것이고 항소심은 이것들의 원진술자가 밝혀지지 않아서 전문 증거로서 원칙적으로는 증거 능력은 없지만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항소심은 증거 능력을 인정했던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에서는 그래서 1심과 2심의 차이에 관해서 두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1심과 2심 판단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425 진원 파일 등 김기동의 이메일에 첨부되었던 파일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거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에 부분, 이 첨부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들은 법리적으로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 1심과 2심이 가장 핵심적으로 판단을 달리했던 것은 과연 이제 국정원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포털과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글을 올리고 리트윗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 관여의 본질이 과연 박근혜 후보를 위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한, 혹은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1심 판단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 요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무상급식 그 반대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무상급식에 찬성 반대하는 그런 후보자들의 입장을 묻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의사표시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그 판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한 선거운동 시기에 특정 정책에 대한 거기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뒤에 붙어 있는 게 있었죠. 그러한 정책에 대한 찬반이라도 정당이라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게 그 대법원 판결의 전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1심 이범균 재판부는 그 대법원 판시 앞부분만 따다가 국정원이 비록 선거운동 시기에 어떤 정치관에 해당하는 글을 올리고 리트윗했지만 그것은 어떤 이명박 정부의 혹은 야당의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거운동 시기에 공교롭게도 맞물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증거들을 찾아봐도 원세훈은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지 선거에 개입하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범균 재판부는 선거운동에 대해서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나눈 다음에 비록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봤냐면 그 1심 판결의 논리를 디테일하게 잘라보면 자,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들을 보면 자, 종북척결이다. 종북척결이라는 거예요. 상해 종북척결을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그 종북척결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는 야당을 국정원이 비판한 거다. 그리고 선거 시기에도 역시 그런 활동들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범균 재판부는 이 국정원의 그 정치 개입의 본질을 이명박 정부를 위한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종북 세력들을 척결을 한 것이고 박근혜 후보를 위한 혹은 새누리당을 위한 혹은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을 반대하는 의미로 그런 활동들을 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의 의사는 있었을지는 몰라도 특정 후보의 낙선, 당선을 위한 목적적이고 계획적인 능동적인 활동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나가버린 거죠. 1심 판결은. 그런데 그러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1심 판결의 문제는 자 보시죠. 실제로 그러면 국정원 요원들이 심리전단 요원들이 포털과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올린 글들을 제가 한번 검찰의 공소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 발제문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발제문 이쪽에 제가 한번 그것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몇 가지만 위에 제가 그 제목을 단 것은 제 임의로 단 것이기 때문에 제목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기로 하고 2012년 9월 18일에 후보들의 인상차기 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1페이지입니다. 문재인의 논란 토끼는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렁이 얼굴 결론 사람은 미소 짓는 모양이 아름답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은
박근혜를 지지하고 야당의 반대편 후보들을 반대하는 것 아닌가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여당 정치 쇄신에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 신뢰 회복. 박근혜, 국민행복 공약재원 5년간 135조 원 마련. 이 시점에 와서 보면 결국 이것은 허언이 되고 말았죠. 네. 결국 진짜, 빌공짜 공약이 되었고,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선전하는 것이었고요. 자,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죽음이 MB 탓? 노안의 김대중과 수백억 뇌물 혐의로 자살한 뇌물현의 죽음이 나라님 탓인가? 이런 취지의 트위터들을 보면 그것은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죠. 노무현이 괜히 자살한 게 아니다. 이런 자를 등에 업고 대선 후보로 나온 문재인은 참 뻔뻔하다. 자, 야당 후보 비난형을 보면 굉장히 노골적이고 너무나도 원색적이어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마구마구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제로 국정원의 심리전단 요원들이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올린 이런 글의 표현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야당 세력을 비판하는 정치활동으로 국한시켜서 볼 것인가. 바로 여기에도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의 1심 판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식의 말장난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당시에 성남지원에 계셨던 김동진 판사 같은 분들은 전형적인 지록이마의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점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범균 재판부의 이런 판결들을 비판해 볼 두 번째 지점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대법원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운동에 대한 판결들을 자의적으로 갖다가 왜곡을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무상급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입장을 표시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활동들이 선거운동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결은 맞습니다. 이범균 재판부가 인용했던. 그렇지만 그 뒤에 붙어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가 담긴 것들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 무상급식 그 반대 운동을 이끄셨던 배옥병 대표님 같은 그런 분들이 일부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받았고 일부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같이 받았거든요. 그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그런데 이범균 재판부는 그 판결 중에 앞에 부분만 딱 잘라다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원용을 하고 뒷부분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애버렸어요. 이것은 대법원 판결을 대단히 자의적이고 자기 편의에 따라서 왜곡한 그런 판단인 거죠. 과연 그런 분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있다고 볼 것인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적어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오로지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대법원 판결은 원래 모습대로 인용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법관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또 하나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을 해볼 대목은 원세훈의 변명을 아무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인 점입니다. 제가 발제문에도 썼지만 예를 들어서 조폭두목이 자기 조폭 조직원들 데리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상대방 조폭 행동대원하고 이렇게 어깨가 부딪혔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흥분하고 막 쌍욕을 해대면서 야, 저 새끼 좀 혼내줘라 라고 해가지고 자기 그 조폭의 조직원들이 가가지고 그 상대방 조직원을 예를 들어서 죽였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죽인 사람들은 당연히 살인죄로 기소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그 조폭두목을 과연 살인죄로 기소할 거냐? 살인 방조라든지, 아니면, 살인 교사라든지, 살인의 공범으로 기소할 거냐가 문제가 될 텐데, 지금까지 우리 법원이 여기에서 이런 경우에 대개의 경우에 조폭두목도 같이 살인의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해왔습니다. 그게 공모공동정범의 원리가 그 이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본의 이제 야쿠자 때문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확립했던 그런 법리 판례 이론을 우리 대법원도 원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이렇게 원색적인 사이버 활동들을 했다고 했을 때 국정원의 위계질서상 과연 그것이 원세훈이라든가 국정원 3차장 이종명, 민병주 이런 사람들의 지시 개입 없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과연 그러면 법정에 나와가지고 원세훈이 제가 시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상되는가? 그러면 우리 앞으로 재판에서 조폭두목들이 나와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항상 우리 조직원들한테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늘 강조해 왔어요.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옛날에 그런 푸슬구레한 그런 우리는 뒷골목 조폭이 아니다.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켜가면서 떳떳하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늘 강조해 왔어요. 막 해가지고 평소에 그런 보냈던 이메일도 막 증거로 제출하고 라고 하면 과연 그 조폭 두목의 살인 공범의 혐의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 법원은 앞으로 무죄를 줄 건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무죄 안 줄 겁니다. 당연히 무죄 안 주는 게 맞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범균 재판부는 원세훈의 이런 변명과 변소들을 아무 여과 없이 비판적 검토 없이 다 받아들였던 것이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이 자리의 원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김용판 사건도 1심을 이범균 재판부가 했습니다. 근데 이범균 재판부가 제가 그 부분에 무슨 뭐 법리로서의 그런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의심할 그런 이유도 없고 그럴 까닭도 없죠. 우리 법원의 인사가 굉장히 뭐 다 실력 있는 분들이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가시고 이번에 이범균 판사가 대구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승진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의문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단이 더 의심스러운 거죠. 실력 있는 분이 그렇게 대부분 판례를 갖다 잘라다가 자기 멋대로 인용을 하고 그랬는데 김용판 사건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 시사인인가요? 거기에 김용판 사건 이렇게 재판 진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도한 걸 보면 예를 들어서 경찰관들이 나와가지고 진술하는 태도에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당신 뭐 예를 들어서 통화한 막 초까지 기억을 해가지고 경찰이 막 진술을 하니까 아니 나는 어제 통화를 나 같은 경우에 몇 시에 한 거 정도까지는 기억나도 초까지 기억하는 건 좀 이상하다. 말 맞추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김용판 사건에서 1심 판결문들을 읽어보면 이런 판시들이 나옵니다. 법정에 나온 경찰관들이 허위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자기 본인이 법정에서 지적을 해놓고도 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까? 그분들은 다 잠재적으로 김용판과 잠재적인 공동 피해자고 그때 나왔던 누구죠? 최현락 씨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자로 입건됐다가 검찰이 불기소했는데 다 자기가 다 가담했던 일들 아니에요. 자기 사건에 대해서 모른다, 아니다 변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그것들을 다 그 사람들 말을 그대로 본인이 법정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지적까지 해놓고도 판결문에다가는 그런 식의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범균 부장판사 같은 분들이 우리 법원의 정말 암적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형사소송법에도 자유심증주의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증거 법정주의라고 해서 어떤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가 나타내는 바를 당연히 증거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것들 때문에 자백이 너무나 횡행을 한 거예요.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가. 그래서 내가 사람 죽였습니다. 안 죽였는데도 죽였다고 하면 판사는 저 사람이 허위 진술했다고 인정을 해도 그런 심증을 가져도 그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 말에 따라서 살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이 있어가지고 이게 프랑스 혁명 당시 앙신 그 레짐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한다고 제가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심증주의로 와가지고 판사가 그런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증거를 자유롭게 판단을 해라 이렇게 줬는데 그러면 자유심증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저는 법관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법관의 용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증거들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용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런데 이범규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그런 실상들을 보고도 지적하고도 그 사실들을 감추고 멀리 쫓아버린 거죠. 자유심증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판사가 이범균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떠나서 대선 때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법관에게 그러한 자격을 부여하고 권한을 줬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사법부의 판사로서의 본래적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범균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들, 진실들을 쫓아버리고 그 대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항소심은 바로 이러한 1심 판결들의 문제들을 정말 우리 김상환 부장판사님께서 정치를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분께서 그분의 형님이 국정원에 근무하고 계셨던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런 것들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관에게 부여된 그런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서 항소심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심에서 판단한 바에 따라서 목적적, 능동적, 계획적인 그런 행위들이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말 타당하고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항소심 가서도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논점으로 가서 김기동의 이메일에 첨부되었던 그 파일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사실 지금 1심보다도 항소심이 국정원의 심리전단의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 선거 개입을 인정한 그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숫자가 늘어난 건 사실은 이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파일에서 나온 이 파일의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함에 따라서 검찰이 공소 제기했던 그런 표현들의 숫자를 더 유죄의 숫자를 늘렸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315조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일지 같은 거 범죄와 무관하게 작성했던 통상적인 업무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증거 능력을 우리 대법원이 이제 인정을 했고 그러한 315조에 관련된 판례들도 다 꼼꼼하게 다 찾아가지고 판결문에 이렇게 항소심에서 적시를 해놨는데 만약에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뭔가 미리 예단을 세워놓고 판단한다면 어떤 그런 판단들을 항소심 판단을 바꿔나갈 수 있는 아마 출발점은 315조의 적용 여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315조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대법원이 어떤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케이스에 따라서 판단을 해온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우려도 들고 그렇지만 적어도 국정원 요원들이 그렇게 업무상으로 주고받았던 이메일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대법원 여기 판결문에도 판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예전에 군산 그 윤락과 화재 사건에 있어서 포주가 작성해놨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315조를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어서 법리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항소심 판단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것들을 이유로 예전에 그런 조금 뭐랄까 파기를 위한 뭔가의 논리들을 세운다면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예를 들면 통상임금 사건 같은 경우에 대법원이 보였던 게 그거잖아요. 통상임금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나 시인 측에 비추어 보면 그런 것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식의 글쎄요 저로서는 그 법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리고 최근에 과거사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법원의 판단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유신헌법은 위헌이나 그 유신헌법에 따라서 당시에 직무를 수행했던 그런 경찰관들의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고 그 유신헌법이 위헌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불법 구금하고 이랬던 것들의 위법성을 인정할 근거는 안 된다라는 식의 이런 제가 표현이 좀 지나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일제시대 때 일제 법률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고등계 형사들이 독립운동 지사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또 판사들이 거기서 유죄 판결했던 것은 그럼 그 사람들의 행위는 적법한 것인가요? 그래서 과연 이런 대법원의 최근에 이런 흐름과 경향들을 봤을 때 315조를 가지고 정말 말장난을 시도하면서 이 판결들의 항소심 판결들을 뒤집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감시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작업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저의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철 변호사님의 발제문을 보면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해주신 것이 아주 표가 많이 납니다. 아마 2시간이
만족스럽겠습니까? 거의 20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할 것이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그러니까 다 말씀해 주시지 못한 부분들은 이 발제문을 한 번쯤 꼼꼼하게 읽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더 그 증거 능력에 관한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이번에 서기호 국회의원님께서 발제해 주시는 내용에 잘 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기호 의원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20분입니다. 예, 서기호 의원입니다. 예, 앞서서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 판결을 제가 이제 보면서, 굉장히 이 판결문을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많이 논리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이 2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증거 능력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좀 이게 판결문인데요. 읽어보면 특히 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이 43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자세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합니다. 일단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1심 판결을 변경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트위터 계정이 175개에서 716개로 확대되었다라는 것이죠. 1심에서는 직원들이 사용했다고 인정한 116개, 그리고 그 기본 계정에서 연동된 트윗덱,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트윗덱 연결 계정 59개, 이것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김기동이라는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던 이메일, 거기에서 추출된 시큐리티 파일 269개, 거기에서 이제 트위터 계정 269개가 추출됐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트윗덱 422개, 그 다음에 직원들 이메일에 개정된 계정 25개가 추가돼서 716개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그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또는 트윗된 또는 리트윗된 글들을 분석해 보니 선거운동의 목적성과 어떤 능동성,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2년 8월 2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그 이후에 선거 관련 글들이 급증했다라는 것이 이 항소심 판결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이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그 4개 쓴 메일함에다가 파일을 저장해 놨었는데요. 그게 425 진원.txt 파일이라는 겁니다. 줄여가지고 진원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curity.txt 파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security 파일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5가지의 텍스트 파일이 첨부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2가지 파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파일들에 보면은 심리전단 안보 5팀 소속 직원들의 성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트위터 계정 269개가 이제 여기서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연결된 트윗덱 연결 계정, 그리고 트위터 피드 연결 계정을 추출한 방법으로 트위터 계정을 특정을 했습니다. 40쪽으로 넘기시면요. 이 파일에는 광우병 문제 등 그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내용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는 게 진원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파일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보이는 이름의 앞 두 글자, 그리고 다수의 트위터 계정, 그리고 RSS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 파일들에 대해서 작성자로 추정되는 김기동이 법정에서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번복을 해버리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서 313조 1항에 의한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이 부분은 사실 좀 김기동이 검찰에서는 자기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해놓고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번복을 한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형사소송법 원리상 그렇게 법정에서 부인해버리면 사실 그걸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했고요. 대신에 315조 2호와 3호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죠. 그 논거로는 각 파일의 작성자 및 작성 보관의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 두 번째는 모두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논거를 들었는데 이 논거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나 설명이 사실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점을 비춰보면은 사실 이 1심 판결은 선거법 이 무죄를 결론을 이미 내놓고 그 무죄의 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무죄의 논거에 좀 부합되는 부분은 자세하게 쓰고 그다음에 무죄에 조금 안 맞는 배치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배척해버리는 그런 판결문의 기술 방식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 315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43조에 걸쳐서 기재하고 있는데요. 먼저 작성자에 대해서 김기동이 비록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는 했지만 김기동이 했던 진술 중에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메일 계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진술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이메일 계정이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그 이메일에 첨부된 그 파일이 다른 사람이 작성됐을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거죠. 자기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게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서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자기 이메일로 그러니까 내게 쓴 이메일 이렇게 보내가지고 자기가 활용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 조사에서 이런 진술한 적이 있었죠. 진원 파일은 자신이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해 둔 것이다 라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동의 이메일 및 첨부 파일 활용 방법이 특징적입니다. 받은 메일함에 저장된 게 200개 메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47개가 국정원 IP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147개는 모두 평일에 작성됐고 그 중에 134개 이메일에서 작성된 시간은 업무 시간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들이 MS 워드라든가 한글 등의 문서 편집 프로그램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에서 그게 필요할 때는 TXT 편집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파일 역시도 이 TXT 파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종전에 해뒀던 방식대로 자기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작성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 시큐리티 파일에는 심리전단 안보팀 전체 직원 22명의 성명 앞 두 글자가 기재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 피드 활동 내역과 날짜, 지역, 카페명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것은 오로지 김기동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정들에 대한 평가를 더 보면 1심에서는 이 파일이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보통 전자문서의 경우에 다른 출처로부터 복사해온 내용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이제 편집을 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내용의 의미가 창출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문서를 편집한 사람, 즉 김기동이 작성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를 누가 맨 처음에 창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 문서 작성을 편집을 최종적으로 누가 했느냐, 직접 수행했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항소심에서는 기준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325조 2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상업장부, 항의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 문서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보통의 문서는 누가 작성했는지가 확정이 돼야만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는데, 이런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작성된 문서는 누가 작성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업무상 작성된 거니까 그 업무를 행하는 사람이 작성했을 테니까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업무상 작성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들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제가 작성했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김기동이 이 파일들을 작성하게 된 경위 그리고 계기를 보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트위터를 원래 사용을 안 했던 사람인데 국정원의 보안 시스템 때문에 트위터 자신의 문서를 외부에 반출하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트위터를 이 심리전단에 와서 업무를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들을 외부로 보낸 다음에 그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txt 파일들이 작성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진원 파일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작성이 됐는데, 특이하게도 주말과 공휴일 등 업무일이 아닐 때는 작성이 안 됐습니다. 또는 그 전날에 휴일을 대상으로 휴일에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그 전날 작성을 했던 것도 다수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김기동은 본래 트위터를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심리전단 직원이 되면서 트위터 활동 업무를 맡게 됐고, 이 트위터 활동을 통해서 대북 심리전 활동을 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기동의 트위터 활동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큐리티 파일 역시도 한꺼번에 작성된 게 아니고 2012년 3월경부터 12월경까지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마다 동일하거나 연관된 내용의 정보를 추가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 보충해오고 활동 내역과 실적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재해왔던 점들을 비춰보면 형사소송법 315조 2호에 따른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 문서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항소심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8쪽을 보시면 315조 3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타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업무상 작성된 문서라고까지 인정되기는 어렵더라도 거의 그것에 준해서 작성된 문서라면 이것은 믿을만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서도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제가 작성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소심에서는 315조 2호에 따라서 업무상 작성된 문서로 인정이 되지만 설령 그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3호에 따라서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 근거로는 김기동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한 내용을 포함시킨 채 시간적 경과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왔는데요. 그 과정들을 주목해 보면 그 내용에 허위의 내용을 작성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적으로 복사해가지고 문서를 편집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작성자가 주관적으로 개입해서 자기 생각을 기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시큐리티 파일에는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트위터 계정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하게 되면은 트위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한 내용을 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시큐리티 파일하고 앞에 진원 파일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함에 따라서 기초 계정 269개가 확정이 됐고요. 거기서 연결된 트윗덱 계정 422개가 인정됐는데, 트위터 피드 연결 계정 중에서는 모두 다 인정하지는 않았고, 그 중에 장하창, 박정혜라는 직원의 이메일에 기재된 계정 25개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트위터 피드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비밀번호 같은 걸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아닌 다른 제3자가 전파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을 안 했고, 전부 다 인정한 것은 아니고 장하창, 박정희라는 직원으로 특정된 그 이메일에 기재된 것만 일부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심 판결은 좀 무죄라고 하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상태로 이 파일들을 바라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업무상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주로 업무상 작성된 문서이고 부차적으로 일부 그렇지 않은 문서가 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업무상 작성된 문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일들의 일부분만 띄워놓고 따로따로 판단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작성된 연유, 계기 등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심의 이 증거능력 판단 부분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대법원에서 만약 이 부분을 정말 의도적으로 무죄 만들려고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정치적 판결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굉장한 꼼수가 또 작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보면요.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한 파일들에서 나온 걸 보면 이시와 논지에 부합하는 글을 대량 확산하게끔 하는 그런 지침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량 확산을 위한 서비스까지 이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트윗덱이라는 것하고 트위터 피드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팔로워 증대를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 파일들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국정원 직원들이 팔로워 수를 얼마만큼 확보했고 팔로워 수를 늘리는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이런 점들이 익명인 일반 국민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트위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조직적이고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 8월 20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박근혜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그 글들이 어떤 내용이 주로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놨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형제 발언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확산시켰는지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있고요. 뭐 안철수 후보가 불출마 종용 논란이 있었을 때도 이렇게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자로 문재인 후보 확정됐을 직후, 뭐 이런 식으로 대선 국면에서 8월 20일 이후, 새누리당 대선 후보 확정 이후에, 아주 그 이슈가 됐던 그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전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결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런 점들은 1심 판결하고 굉장히 다른 점들이죠. 1심 판결에서는 아예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예 눈을 감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항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심리전단 직원들의 행동을 과연 피고인 원세훈의 행위로 기속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이 점에서 이제 1심에서는 피고인 원세훈이 직접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 또는 무죄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1심 판결에서는 완전히 눈 감아 버렸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요.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거는 이제 앞서서 이 변호사님 설명하셨죠. 조폭 두목이 뭐 손 좀 봐줘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간접적인 지시만 해도 실제 조직원이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 그 두목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모만 했고 실행에 옮기지 않은 사람, 즉 보통 그 조직의 수장인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이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서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이 되는데 그 공범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그 법리에 따르면 이 공모관계는 의사의 결합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인사 여러 명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를 해야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 좀 봐줘라 이 말 한마디만 해가지고도 얼마든지 공모 가능하다. 공모공동정범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 그러니까 엄격한 증거 능력을 갖춰야 되는 직접 증거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정황 증거, 경험 법칙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원세훈이 간접적인 지시, 대선 국면에 정북 세력이 정권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야 된다. 이런 어떤 약간의 추상적인 표현을 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간접적인 지시가 되고 그런 점들이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진원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 해석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파일의 작성 경위, 업무 관련성, 성격 등을 밝혀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점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공동정범 법리가 당연히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줬고 그거에 따라서 피고인 원세훈의 유죄 인정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목이 1심 재판부가 원세훈 공수사실을 바꿔치겠다 이렇게 제목이 나갔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검찰이 기소를 할 때 피고인 원세훈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죄, 정치관여 부분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선거관여 부분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피고인 원세훈에 대해서. 그런데 1심에서는 정치관여 부분은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서 유죄 인정을 해놓고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 기소했다는 그 내용조차도 기재를 안 했습니다. 원래 판사가 형사 판결문을 작성할 때 검사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검사의 기소 내용을 요약해서 적거든요. 여기에서 검사가 공모공동정범을 기소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피고인 원세훈의 단독 범행이 아니고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공범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은 그 내용이 아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원세훈이 직접적인 지시를 했는지가 중요하니까 직접 지시가 있는지부터 보겠다.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1심 판결문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분석글을 작성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글의 제목은 하나의 판결문 두 개 잣대였습니다. 하나의 판결문에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적용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이 아닌 피고인 원세훈의 직접 지시 여부 이렇게 잣대를 달리 해가지고 판결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가 항소심 판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된 판결이 이제 나왔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전문적인 분석에 의한 발제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혹시 의원님 그 판결문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이 글로써도 이 판결의 적합성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지만 행동으로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지금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건 이런 식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신 거는 의원님이 판사 출신이셔서 저렇게 재판 서류를 저렇게 묶는 방식으로 본인이 그렇게 편한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기동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의 증거 능력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 유머인데 안 웃어주시네요. 네, 이상으로 아주 깊이 있는 두 분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토론회 문을 열어주실 분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네. 제가 어떻게 첫 토론회가 됐네요. 네. 그 두 분 발제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 복잡한 그 판결문 여기 계시는 분들 잘 이해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시기에 이 1심과 2심에서 이 재판에 임하는 검찰의 자세가 어땠는가 그런 건 좀 궁금하고요. 대법원은 구제 변경을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상고 이유서 이거 잘 써야 되는데 얼마큼 잘 쓰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이제 이 대법원, 이렇게 사회적인 주목은 많은 대법원 판결, 특히 상고시 판결 때는 이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혹시나 이 민변이 뭐 검찰 측을 위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일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과연 검찰이 이걸 소신껏 기소하겠느냐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굉장히 좀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1심에서도 뭐 역시나 뭐 그런 판결이 나오더라고요. 국정원법 위반까지 그 무죄라고 그렇게 판결하고요. 법법을 입고는 못하는 일이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고 또 상식, 어떤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좀 그 무죄 판결, 선거법 유죄 판결은 납득이 안 되죠. 이 판결에 대해서 뭐 종편 같은데 특히 한두 개 종편에서는 이른바 여권 패널이라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건 그겁니다. 북한과 북한 당국과 또 거기에 동조하는 국내 세력들이 사이버를 통해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정부 정책과 정부의 어떤 권위를 훼손하고 또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안보를 지켜야 될 국정원 직원들로서는 이 사이버 전쟁의 특성상 이것은 해야 할 일이고 그렇다. 이런 것이 이제 주된 논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걸 우리가 뭐 100% 다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로 뭐 다 차단할 수 없으면은 어떤 대응 논리를 펴서 해야 된다. 뭐 100%를 양보해서 뭐 그건 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뭐 박근혜 후보가 훌륭하다. 그다음에 뭐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는 여기 있잖아요. 입에 담기도 욕설. 그걸 어떻게 거기다가 엮어서 말할 수 있겠는가?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그 옹호론이 좀 너무 유치하고 납득이 안 되죠. 그랬는데 결론은 이제 왜 그럼 1심 판결이 이렇게 좀 보시기에 상식적인 판단에서 보기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고 고등법원에 와서는 그래도 소신껏 판결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좀 제가 대학을 다녔던 70년대 대학교 2학년 71년이 굉장히 그 뜨거운 봄의 그 해였어요. 그 당시 그의 대선 총선이 있었고 김대중 후보가 이제 나와서 상당히 그 돌풍을 일으켰죠. 총선에서도 야당이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 그 형사지방법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판결을 많이 냈어요. 이른바 시국 사건에 대해서 뭐 무죄 판결, 방공법 무죄 판결, 집시법 무죄 뭐 이런 등등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젊은 판사들이 그야말로 소신이 있다 이런 우리가 알았던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에 올라갈수록 이렇게 좀 안주한다 그랬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근래에 와서는 1심 판사들이 오히려 좀 자기 소신이 부족한 것 같고 고등법원에서 뜻밖의 좀 소신 판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 그 행정소송에서도 2심 판결에서는 뭐 똑같은 판박이 판결 같은 경우에 됐는데 고등법원에서 대구고등법원에서 판사는 뒤늦게 불법이라는 그 판결을 낸 적이 있어. 그러나 뭐 공사는 다 끝났으니까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아마도 70년대와 지금과의 그 사법 환경, 말하자면 변호사 재량의 변호사죠. 그거하고 관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70년대는 그 1심 법원 부장판사만 하고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를 해도 전 변호사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다들 성공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사실상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1심 법원 판사들이 오히려 그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판결 논리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 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저희 동료 학생들이 야당이던 당사에 항의 농성하러 가서 야당이 고발하지 않았는데 주거 사무실 난입대 이런 걸로 억지로 기소했는데 그 무죄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법원장이나 판사들이 다 그냥 유신들 되기 전에 옷을 벗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영어로 뭐엔도 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유명한 아주 그냥 대성공을 한 변호사 한 분 계세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1심 법원 판사들도 좀 모르겠어요. 뭐 지금 1심 법원 판사들이 대학 다녔을 때 교육과 2심 법원 판사들이 대학 다녔을 때 시야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래서 법관이 법원 그 증거에 의해서 법률 논리만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원칙이지만은 현실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요소가 있어. 그러나 법원은 기본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논리를 만들 수 없는 그대로 판결합니다. 그래서 국정원법 무죄 판결은 도저히 논리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1심 법원 보는 바와 같이 선거법 위반은 이렇게 좀 논리를 이렇게 부사하게 되면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부단하게 그 법원이 사회적인 최종 판단이지만은 사회가 또는 그 말하자면 법원을 감시하는 역할은 국민 그 자체밖에 없고 여론, 냉철한 언론 여기서 이제 부단하게 감시를 하고 그래서 잘못된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책임을 묻고 책임을 묻는 게 정치적 학문적인 책임이죠.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판결이 2심 판결에서 짐작컨대 뭐 검찰들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법원이 살아있다 이런 위안을 갖게 됩니다. 이번 발제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론자분들께 시간을 더 드리기 위해서 사회자의 정리 멘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동석 아주대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제가 1심 판결 때도 이런 토론회에서 뭐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두 분의 그 발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논리의 전개라든지 1심 판결과 2심 판결을 분석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동의를 못한다라기보다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결론 부분인데요. 저는 그 결론이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관심과 어떻게 보면 이제 2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에 머물러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결론은 국정원 개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상돈 교수님께서 이제 그 사이버 전쟁의 필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어느 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안 자체는 좀 달리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세훈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문제 내지는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직을 가지고 했었던 국정원법 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이제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정원의 업무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조직 내지는 반체제 범죄라는 말이 있는데 일종의 체제 범죄인 거죠. 그러니까 체제 범죄가 더욱더 반체제적인 거잖아요.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고 사실은 국가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하게 하는 행위인 것이겠고요. 또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과정은 이른바 국민주권 내지는 민주공화국의 핵심인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국민투표인데 국민투표는 사실 이렇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라고 한다면 국가를 운영해가는 또는 헌법체제를 운영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선거라고 한다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엄청나게 큰 헌법적인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건 저는 공직선거법은 사실은 그걸 예상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장애 지위에 있어서 소속에 있는 예를 들면 부하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찍는 후보자 누구를 응원한다 이런 식의 어쨌든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인 것이지 이렇게 하나의 조직을 국가기관을 이용을 해서 또 그 업무를 일부는 어느 정도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혀 방향을 틀어서 다른 식으로 허용하게 되면 사실은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고요. 대통령이 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기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민이 주권의 행사에 의해서 선출하고 만들어내야 될 조직이 오히려 스스로의 어떤 정당성을 자기 스스로 창출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선거법이 예정하고 있지 못한 거고,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후진적인 선거법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사건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좀 헌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이 입법에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내지는 거기에 존재했었던 국정원 직원들 몇몇을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무도 이것이 선거법 위반의 문제, 물론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없지는 않았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러니까 이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고 불법적인 명령이고 헌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내부에서의 어떤 반발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조직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군대라는 조직에 있어서 한 그 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나서는데 아무도 그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이 그걸 막아서려고 나서지 않고 그거를 어쨌든 뭐 주어진 업무니까 따라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우리 헌정사적인 의미를 돌이켜 보더라도 얼마만큼 크게 그게 반헌법적인 그런 범죄 행위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과거에 3.15 부정선거에 저항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한 4.19 혁명을 저항권의 가장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4.19 민주이념이라고 하는 걸 헌법의 전문에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헌법 전문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으로서의 선거가 가질 수 있는 어쨌든 국민 주권의 어떤 실현 수단이라고 하는 점들을 흔든 어떤 그런 의미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접근 내지는 국정원과 관련된 몇몇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요. 이 문제를 좀 더 그런 식의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사실은 이런 어떤 사건 속에서 국가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가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라고 하는 생각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날수록 우리 안보는 더욱더 저는 위험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들을 명확하게 좀 짚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리전단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에 대해서 또는 뭐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자유로운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적절치 않기도 하고 뭐 혐오 표현으로 얘기되는 이런 이제 표현들이 사실은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일정 부분 이제 뭐 대응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 내지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인 의식이고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뭔가 이것이 지나치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자기 정화적인 또는 자기 교정적인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국민들의 어떤 이성이랄지 아니면 집단적인 이성이랄지 하는 것들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국가기관이 이런 집단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려니와 사실은 국민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얼마만큼 무지몽매한 존재로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일일이 댓글을 달아서 하는 이런 공작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바에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의 과거의 강제적인 어떤 고문을 통한 사상 전향과는 다르게 또 새로운 의미에서의 사상 전향이라는 공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국민 중에 일부 중에는 정말 잘못됐다고 해야 됩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일정한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자유로운 생각의 영역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교정해 나가고 또는 바꿔나가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일들은 적어도 비밀정보기관에 의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국정홍보라고 하는 영역들은 각 행정부처에서 하면 될 일인 것이지 이렇게 비밀 공작을 통해서 비밀정보기관이 해야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좀 제도적인 개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인용하는 것이 이제 국정원의 원훈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이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의 어떤 공작에 의해서 댓글 작업을 통해서 자유와 진리를 만들어내는데 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민족인 역량 속에서 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문화 속에서 토론 과정 속에서의 뭔가 우리가 자유와 진리를 찾아나가고 그 속에서의 어떤 상대적인 의미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될 것인데 비밀 정보기관에 의해서 이런 선거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과정에 이런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진짜 정말 한번 깊이 한번 성찰해 봐야 되는 크나큰 사건이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론회 중에 중요한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권은희 의원님 뒤에 계시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토론은 최기훈 뉴스타파의 기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법리적인 부분은 워낙 법조인 분들이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사족을 다는 것조차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취재 기자로서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트위터 취재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글을 쓸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현존하는 계정과 글들을 직접 보신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직접 봤는데 지금 물론 다 사라졌지만 지금 오 교수님께서 이 헌법을 무너뜨리는 이런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국정원 직원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저희 대학 때 학교 선배가 국정원에 당시 이제 물론 안 기부했지만 그런 힘들게 들어가서 자랑스럽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선배가 상당히 이제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안경도 안 쓰고 진짜 첩보원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자로 보이는 선배였기 때문에 안기부 직원하면 저는 그런 이미지를 사실 갖고 있었어요. 그런 트윗 글들을 보면서 혹시 그 선배가 지금 그 글을 쓰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상당히 배신감도 많이 느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분노였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쓰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기소를 하고 재판이 열려서 실제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보게 됐죠. 가장 악랄한 글을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50대 초반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하고 저보다는 몇 살 정도 더 연배가 있는 분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보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선배 같은 멋진 모습도 아니고 꾸정한 어깨에 모니터를 엄청 들여다봐서 그런지 목도 약간 앞으로 굽었고 아마 한 대학생 정도 자식을 둔 아버지 정도 연배 보였는데 참 불쌍합니다. 불쌍했어요. 말로는 자신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했다고 소신에 차서 얘기를 했지만 과연 원세훈 원장 같은 사람이 원장으로 있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다 이 고법에서 인정된 게 아닙니다. 1심보다 많은 데이터를 인정하긴 했지만 검찰이 제출한 1157개 트위터 계정 중에 716개밖에 인정이 안 됐고요. 44만 6천 개 트윗글 중에 27만, 한 절반 정도 좀 넘는 수치밖에 인정이 안 됐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까지 한번 대법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다퉈보겠다고 지금 상고를 한 상태예요.
판결문이 그러니까 고법에서 확정된 증거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개했었던 트윗 계정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는 이제 658개 계정에 27만 건 정도 트윗 데이터 계정을 했는데 380개 정도만 일치를 했습니다. 고법이 인정한 계정 중에 658개 대 380개 정도 되니까 절반 좀 넘게 일치했죠. 그래서 저희 취재가 잘못된 건가 미스가 있었던 건가 하고서 이제 일일이 다 대조를 해봤더니 저희는 그룹별로 한 10개 그룹 정도로 뭉뚱그려서 분석을 했고 이 계정들이 조직적으로 해서 활동을 했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10개 그룹에 골고루 섞여 있었어요. 그 380개 계정이 법원이 인정한 계정이. 그래서 저희의 취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됐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들 중에는 저희가 빠뜨린 부분도 있었고 또 법원이 빠뜨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룹별로 10개 그룹에 골고루 퍼져 있었다. 그래서 그 그룹을 넘어서는 계정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이상의 다른 또 다른 집단이나 그룹은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 주제가 평가와 전망인데 헌법적 가치대로 또 지금 제정되어 있는 법대로라면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죠. 하지만 워낙 상식처럼 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대법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판사님 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좀 생각하는 거는 대법 판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경우에 지금 그 18대 대선 무효 소송이 지금 걸려 있어요. 잘 이렇게 기자들이 쓰지는 않는 내용이지만 또 대선 무효 소송을 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개표, 그러니까 개표 조작이 됐다는 것 하나고 또 하나가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 이 두 가지 이유에서 대선이 무효다라고 소송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대법이 심리를 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노무현 그 당시 대선 때는 1년 8개월 만에 대법이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은 벌써 대선이 끝난 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2년이 조금 넘었는데도 지금 심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세훈 전 원장이 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나왔게 될 경우에 당연히 물론 이 현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한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럼 대선 무효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것 역시 대법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관계를 놓고 볼 경우에 대법이 지금 대선 무효 소송을 아무런 지금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뤄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 그냥 생각입니다. 윤석열 특별사팀장 이야기를 잠깐 듣고 싶은데 2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최 기자가 한번 통화를 했는데요. 상상적 경합 이야기를 했고 뭔 말이냐면은 국정원법이 적용이 사실 더 엄격한 부분인데 그래서 증거로 제출한 것들이 팩트로서 입증이 안 됐으면은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지만 1심에서 그런 걸 다 인정해서 국정원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엄격하게 그러니까 적용하는 국정원법은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넌센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2심에서 바로 잡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조직적이고 능동적으로
했느냐, 이 부분이 또 선거법 위반에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고법이 왜 저 차장과 전단장은 기소를 하지 않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처음에 기소유예 조치했다가 다시 기소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고법이 바로 그러니까 정당하게 평가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각 개별 직원이 한 것이 아니라 전단장과 차장이 관련돼 있고 원장이 연루돼 있다면 이것만큼 조직적이고 능동적인 그 선거에 개입한 행위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느냐. 고법의 판단과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취재 기자로서 약간 법리적인 부분하고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이제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물론 이제 파장이 뭐 적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판결이 나오고 난 후에 그럼 권력 일부를 양도하겠다 해서 좀 거궁대각이 꾸려진다든지 뭐 이런 조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것 같지도 않고 2013년 8월에 가장 피크 국정조사 청문회 뭐 여느니 안 여느니 가지고 중립성 문제 가지고 항상 가장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았었던 2013년 8월과 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이런 어떤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리지 못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 일어날까 하는 부분도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국민의 여론 부분도 중요하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어떤 뒷받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국정원 개혁이니 뭐니 다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피크는 2013년 8월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특검도 하지 못했고 국정원 개혁도 말뿐이었지 뭐 토론회는 많이 있었지만 사실 실질적인 어떤 개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대법 판결이 나온 이후에 그런 것들이 다시 가능할지 여론이 물론 많이 분노하고 하겠지만 다시 그런 부분 힘을 이끌어내서 그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모두 노력을 하시고 저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투기를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신경민 의원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신경민입니다. 2심 판결은 사실 상식적이고요. 법리적 분석을 우리가 들은 대로 1심 판결이 상식을 대단히 일탈해 있다면 2심 판결은 상식이라는 궤도로 돌아왔다는 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심은 언론 보도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소식을 접할 기회가 적었지만 2심 재판부는 대단히 조용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 요구까지 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검찰은 불응했습니다. 이 판결문에 40페이지가 넘도록 그 형사소송법과 그 315조와 공모 공동정범 이론 등에 대해서 증거 능력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것을 할애했던 것은 3심 대법원 판결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여러 가지 낙관과 비관 속에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2심의 그 상식적 판결이 법리적으로도 옹호를 받을 수 있는 사법적 현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2심의 상식적 판결을 노력을 해준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의를 표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건 2012년 12월 11일에 알게 된 이 사건은 그 뒤에 2013년에 벌어진 그 추이를 쭉 지켜보면은요, 정, 군, 관민의 조직적 대선 개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조직적 대선 개입의 은폐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브랜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적 대선 개입과 은폐 조작입니다. 이 은폐 조작은 검경 수사에 그치지 않고 검경 수사 개입에 그치지 않고 국정조사를 무력화시켰고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권이 삼권을 장악했고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헌법을 마비시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많이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수사가 제대로 되질 않은 것들은 도처에서 발견됐습니다. 박원동 국장이라는 국정원 국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차문희 2차장도 사라졌습니다. 곽상도 민정수석의 국정원 사건 수사 개입도 사라졌습니다. 최동욱 총장 사찰 사라졌습니다. 지금 최동욱 총장은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팀장 등 수없이 많은 수사의 원칙을 고집했던 검사들은 공중 분해돼서 지금 일반인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세훈 공소장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만 그 사이에 서울중앙법원장의 감사원장 임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언론들의 이상한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 커넥션이 수사를 받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중에 한 삼각 커넥션은 십자군 댓글 알바당과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삼각 커넥션이 있었고요. 은폐 조작에 앞장선 데는 새누리당의 수뇌부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삼각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원세훈 권영세, 박원동 권영세, 박원동 김용판, 이종명, 김용판 등등 11개 라인의 통화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외면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전 3차 토론장에서 박근혜 후보, 김무성 본부장, 박성규 대변인이 미리 알았을 가능성 나왔지만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의 조직적 증거 인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재판 조력을 부장의 양해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 댓글과 트위터 계정은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김하영 직원만 인사이동이 있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보직으로 인사조치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아주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좌익 교수는 대기 발령 받았습니다. 사이버사 전현직 사령관 간부들 모두 면죄부 받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오프라인 정치 관여. 이건 증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몰랐습니다만은 블로그와 SNS만 있었던 게 아니고 카톡이 있었습니다. 이 카톡 부분 전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진선미 의원 기소돼 있고 권은희 의원 수사 중이고 셀프 감금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권과 국정원 그리고 여당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대로입니다. 1심은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하고도 1심 판사는 영전했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대선 개입도 문제였습니다마는 꾸준히 몇 년을 두고 이루어진 은폐 조작이 더 큰 문제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은폐 이후에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사건 이후에 세월호를 통해서 정권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고 기레기 언론이 드러났고 정윤회 3인방 사건을 통해서 국정농단과 언론농단 드러났고 지금 성완종 리스트를 통해서 대선 자금과 총체적 부패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바뀐 게 없다는 현실이 대단히 통탄스럽고요. 저는 이게 어느 정치적 여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면 전면적 재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 판결 전망을 마지막으로 한다면 대법이 뒤집기를 시도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2심 판결이 정교하게 증거 능력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긴 판결문을 써놨지만은 이 대법원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고 대법원이 그렇지 않아주기를 물론 바랍니다만은 아까 민일령 주심 대법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판사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이 또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느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 군, 관민의 대선 개입과 은폐 조작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헌법 현실에서 대단히 멀어져 있다. 그리고 이 멀어진 현실이 금방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현실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 판결을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론에 집중하느라 소개한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전해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그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도 한 가지만 보태고자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완구 국무총리와 관련된 그 상황에 저 역시 이완구 국무총리 청문회 할 때 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한 바 있는데 오히려 이완구 국무총리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임명된 당시에 저희들이 돌아보면 그때는 뭔가 실패고 뭔가 그런 우리가 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그러나 2달이 채 안 돼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약간의 트로이 목마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지만 신의 한 수 같은 이런 느낌까지 듭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최 기자님이나 여러분들이 대법원 판결만 가지고 우리가 최종의 목적이었던 국정원 개혁까지 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종필이라는 굉장히 오래 알고 있던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의 최근 인터뷰에 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공수사권을 수사기관에 넘겨줘야 된다라고 돌려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끊임없는 정치 개입이라는 게 문제된다라는 아주 옳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 비추어 보면 그래서 더 선거 국면에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들 역시 정말 엄격한 준비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발제자 두 분의 그런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네. 대략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제 말씀을 주셨고, 또 이제 상고이유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민변이 법률가 단체로서 지금 상고심의 의견서 같은 것들을 제출할지 이제 3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역순으로 그 부분은 늘 항소심 때도 고민이 좀 됐었고 그래서 의견을 좀 표명할 건지는 저도 고민이 좀 있었고 민변도 아마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민변에게 이제 더 쉬워진 그런 어떤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한번 상고심에서 그런 의견서를 다시 낼지는 제가 한번 다시 제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고이유서 문제는 글쎄요, 어쨌든 정해진 절차 내에서 피고인이든 검찰이든 자기 의견들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뭐 어떤 생각을 갖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요. 검찰의 공소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재판을 쭉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있겠지만,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좀 비판을 해야 될 대목이 많겠지만, 검찰이 나름대로 주어진 한계 상황, 전체적인 정치 상황도 고려를 하는 것이 맞겠고, 그 안에서 공소유지를 하고자 했던 검사들, 개별 검사들의 노력도 저희들이 쉽게 폄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동욱 총장이 낙마하고 윤석열 팀장이 좌천된 이후에 검찰이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거의 뭐 방치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집요한 방해들 했었던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고, 저도 한번 법정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굉장히 공소유지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데 대해서는 정당히 평가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은 했었죠. 이게 권은희 의원님 되셨지만, 그때 당시에 권은희 의원에게만 좀 지나치게 의존해서 1심 판결이 조금 그렇게 판단을 세워놓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지록이마에 판결을 했던 하나의 좀 빌미를 주지는 않았는가. 물론 이제 공소시효도 짧고 해서 수사에 이제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권은희 의원의 진술들을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수사들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근데 뭐 국정원이 그렇게 집요하게 수사에 방해를 했던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그조차도 또 비판을 하기보다는 아까 이제 오동석 교수님도 말씀 나왔지만, 혹시 국가기관, 특히 정보기관,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범죄적인 상황까지도 조직이 국정원법을 가지고 이렇게 비호하고, 뭐 이렇게 요원들을 체포할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검찰의 공소유지에 대한 비판의 지점보다는 역시 국정원 개혁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호 의원님도 한번 하시죠. 예, 이상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1심 판사들이 오히려 좀 소신 있게 하지 못하고 고등법원 판사들이 가끔씩 소신 있는 판결들 최근에 하고 있다. 굉장히 이제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게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길게 보면은 그 법관들의 인사제도 변천사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가까이 보면은 이영훈 대법원장님 체제와 현행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차이에서도 비롯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인사제도 변천사는 이겁니다. 과거에는 판사들에 대해서 서열순으로, 그러니까 뭐 나이나 또는 그 연수 성적 순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승진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변호사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태여서 얼마든지 퇴직하고 변호사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1심 판사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소신 있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히려 이 항소심에, 그러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제 거기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려면 이제 대법원장에게 이제 밑보이면 안 되니까 좀 조심스러워하고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95년경부터 이제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제도가 이제 근무평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이 중요한 그 인사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12년에 제1명 탈락 사건이 났을 때도 그 근무평정, 10년간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저한테 들이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심 판사들이 그 근무평정의 그 평정권자인 박 법원장과 대법원장에 좀 영향받는, 그래서 좀 위축돼가지고 좀 소신 있는 판결을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일단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상 근무평정의 영향을 안 받고요. 이제 본인들이 이제 대법 간에 어떤 생각이 있으면 뭐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대법 간에 대단한 관계없이 소신 있게 하겠다.
이런 분이라면 이제 소신 있는 판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2011년도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명이 됐었는데 2005년도에 이분이 6년간 이제 임기를 2011년에 마칩니다. 근데 이분이 대법원장 시절에 굉장히 혁신적인 인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잘 아시는 독수리 오용재라고 불리는 대법관에 대해서 임명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분이 대법원장 시절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했던 분들이 지금 지방 근무를 마치고 서울의 중요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항소심 판결을 내셨던 분도 그 무렵에 임명되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가끔씩 이제 소수인 판결이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뒤에 2011년 이후에 양승태 대법원장,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시 법원의 인사가 보수 일색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때부터 임명된 대법관들이 대부분 다 보수 일색 대법관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2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당연히 대법관들이 현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좀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치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인데, 이제 한 가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워낙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윤회 문건 이후로 팍팍 떨어지고 있고, 오늘 이번에 최근에 성완종 이완구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 보수 진영 내에서도 좀 상당히 좀 일부 고리를 끊어가는 그런 시도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대법관들이 사실은 그런 것 관계없이 판결해야 되는데 대법관들이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에서 뒤집는 판결을 하지 말고 차라리 조금 더 눈치 보면서 좀 시간을 끌게 해가지고 정권 말기까지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혹시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이 법원의 전반적인 보수화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 그리고 그 대법원장 임명하는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상 영향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그리고 아주 특별한 정치적 긴박한 상황에도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